새벽 종소리가 3번 울렸을 때 저는 사찰 뒤편 낡은 요양동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젖은 흙냄새와 오래된 양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희미한 전등 아래 어머니가 쓰던 작은 베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어머니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던 낡은 염주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나무 구슬 몇 개는 오래 만져져 윤이 났고 끈끝은 닳아 거의 풀릴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염주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 손에 있어야 할 것이 이제는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부처님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법당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자꾸 흔들렸습니다. 불상은 여전히 고요했고 향 연기는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합장도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은 계속 떨렸고 손톱이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비가 있다면?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었습니다. 낮고 갈라지고 참다 터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안 구해주셨습니까? 제 뒤에 서 있던 작은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있던 이모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남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누군가는 저를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어머니 앞에서 그러지 마라. 집안일은 조용히 정리하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제 말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병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편히 쉬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잠시 요양하러 간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집에서 밀려나듯 이곳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챈 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몇 달 전 저는 어머니의 작은 옷가방을 직접 차에 실었습니다. 남동생 부부는 일이 바쁘다며 나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 어머니를 이 사찰 부속 요양동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기 전 제 손을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손등은 얇아져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낯선 곳에 와서 불안해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쉬고 계세요. 제가 집 정리되면 다시 모시러 올게요. 그 말을 하던 제 목소리는 참 다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다정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손을 잡아야 한다더라. 저는 그때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또 불경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회사에서 온 메시지에 답장을 해야 한다며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제 뒷모습을 얼마나 오래 바라보고 있었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흰 봉투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그 아래에는 오래된 통장 사본, 낯선 사람 이름에 된 채무 서류와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보증동의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는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는데 그 서명 옆에 제 이름으로 된 인감도장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입술만 깨물고 있었고 이모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보다 모두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작은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 날 안 한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 한다가 부처님께 물었다고요. 왜 모든 중생을 다 구하지 않으시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뱉었습니다. 그래서요?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혼가였냐고요? 작은 스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진실을 외면하고 손을 놓아버린 사람, 또 하나는 자비를 이용해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저는 처음엔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의 손을 너무 오래 보지 않은 건 아닐까? 어머니가 침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의 침묵을 편리하게 이용한 건 아닐까? 바로 그때 마루 밖에서 젖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동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쓰던 낡은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은 금이가 있었고 비밀번호 입력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한 채 낮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 안에 있는 녹음은 듣지 마.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보다 더 오래된 일이 이제야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제가 왜 그날 새벽 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무너졌는지, 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제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토록 오래 침묵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야기는 아직 우리 집이 평온해 보였던 그 봄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봄날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온했습니다. 베란다에는 어머니가 빨아 널어둔 흰 수건들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고 부엌에서는 멸치 육수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을 길게 비추면 낡은 장판의 흠집마저 이상하게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그 작은 집 하나를 붙잡고 우리 남매를 키웠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고 손목이 부어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면서도 밤마다 제 교복치마 주름을 다려주셨습니다. 남동생 준호는 저보다 5살 어렸고 어머니에게는 늘 마음에 걸리는 막내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는 너는 강하니까 괜찮다고 말했고 준호에게는 쟤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지나 제 가슴에 얼마나 깊게 박힐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39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 자리에 올랐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어머니의 딸이었고 준호의 누나였습니다. 월급날이면 제 통장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돈은 제 적금이 아니라 집 관리비와 어머니 약값, 그리고 가끔씩 준호가 이번 달만 도와줘 하며 빌려가는 돈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한 얼굴을 하셨습니다. 미연아, 네 삶도 살아야지.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편해야 내 삶도 편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지 않고 준호가 제자리를 잡고 우리 셋이 명절마다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큰 행복 같은 건 제 몫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준호가 새언니 서윤을 데리고 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서윤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참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고 제게는 언니처럼 든든한 분이 계셔서 마음이 놓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머니로 며칠 동안은 얼굴빛이 밝았습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담으며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준호가 이제 가정을 꾸리면 철이 들겠지.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이름 없는 예식장의 작은 홀, 조화로 꾸민 꽃길, 지나치게 밝은 조명 아래에서 준호는 계속 웃고 있었고 서윤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어머니의 팔짱을 꼭 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곁에 사람이 하나 더 생겼다고. 제가 조금은 제 삶으로 물러나도 되겠다고.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아주 작게 시작됐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윤은 어머니에게 통장 정리를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숫자에 약했고 휴대전화 어인행 업무도 잘 못하셨습니다. 저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길에 집에 들렀을 때 서유는 식탁 위에 어머니 통장과 도장을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멋쩍게 웃고 계셨습니다. 요즘은 젊은 애들이 이런 거 잘하잖니. 나는 봐도 모르겠다. 그때 서윤이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는 서로 믿어야죠. 복잡한 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의심하는 건 못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서유는 그날 저녁 설거지도 먼저 했고 어머니 약봉투에 날짜까지 적어두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제가 더 예민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부엌 옆 작은 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서류함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원래 그 방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계절 지난 이불, 오래된 앨범, 아버지 제사 때 쓰는 그릇들이 들어있던 곳이니까요. 제가 문고리를 돌리자 안에서 딸깍 잠금쇠가 걸린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이 방 왜 잠갔어? 어머니는 잠깐 멈칫하더니 냄비 뚜껑을 닫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 서윤이가 정리 중이라더라. 먼지 날린다고 잠깐 잠근 거래. 그 말은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눈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어깨 너머 어딘가를 피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냥 넘겼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쪽으로 쉽게 기웁니다. 저는 우리 집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제게 불쑥 물었습니다. 미연아, 혹시 네 인감도장 아직 네 방 서랍에 있니?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냥 중요한 건 잘 챙기나 해서. 그때 준호가 거실에서 TV 소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서유는 물컵을 들고 있다가 아주 잠깐 저와 눈이 마주쳤고 곧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 느낌을 말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말로 만드는 순간 평온해 보이던 집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한 눈, 굳은 입술, 손에 꼭 쥔 휴대전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의심은 상처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잠긴 작은 방 안에서 어머니의 오래된 통장과 아버지의 서류함, 그리고 제 이름이 찍힌 도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놓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집의 평온은 이미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불안하다고 느낀 날은 어머니의 생신을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원래 어머니 생신에는 큰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잡채 조금, 시장에서 사온 작은 케이크 하나면 어머니는 늘 이만하면 잔치지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이상하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서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너무 초라하게 하면 마음이 그렇죠.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끝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를 초라하게 대접해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준호는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조용한 게 좋다잖아. 우리끼리 하면 되지. 서유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늘 실속을 챙기시네요. 저는 어머님 기분도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반대하면 어머니를 위해 돈 쓰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딸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생신 모임은 동네 한 식당의 작은 방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식당이었지만 가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약금은 제가 냈고 준호는 다음 달에 갚을게 라고 했습니다. 그 말도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그날 어머니는 연분홍색 카디건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사들인 옷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조금 닳았지만 어머니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유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가방에서 새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진한 보라색의 금실이 들어간 화려한 스카프였습니다. 어머님, 이런 날은 좀 있어 보이셔야죠. 어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스카프를 목에 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축하받는 사람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점점 어머니답지 않게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유는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자리를 정했고 준호에게는 제일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누나는 조금 뒤로 가면 균형이 맞겠다. 준호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가족 사진 속에서 제 자리가 흐려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서윤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앞에 공손히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 부부 마음이에요. 앞으로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건 저희가 더 챙길게요. 어머니는 놀라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봉투가 두껍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가진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곁을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준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연아, 서윤이가 나쁜 애는 아니다.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나쁘대? 그냥 엄마가 불편해 보여서 그래.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방 안에서 그 보라색 스카프를 꺼내 곱게 접으셨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고도 차마 더 붙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불편함을 확인하는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갔다가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호와 서윤이 베란다 쪽에서 통화하듯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길게 밀려왔고 두 사람의 말은 끊겨 들렸습니다. 누나가 눈치챘나 봐. 그건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원래 의심 많아 보여도 결정적인 건 못해. 어머님만 조용히 계시면 돼. 저는 컵을 든 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물이 손등에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말 속에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제가 모르는 일이 제 집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차리셨습니다. 된장국에서는 평소보다 짠 냄새가 났고 어머니는 같은 질문을 2번 하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나한테 할 말 있어? 어머니는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끼리는 너무 캐묻는 거 아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서운함보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 방 서랍 안에 있던 인감도장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감도장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한동안 서랍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서랍 안에는 여전히 제 여권, 오래된 사진첩,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사주신 만년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장만 없었습니다. 빨간 비단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작은 도장. 저는 그 자리를 손끝으로 몇 번이고 더듬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밀려 들어갔을까 싶어 서류 봉투를 꺼내고 양말 상자까지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소리와 섞인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바로 물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답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분명 짜증 섞인 얼굴로 누가 누나 도장을 가져가? 라고 할 것이고 서윤은 상처받은 얼굴을 하며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또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제 손목을 잡겠지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매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엌에서 어머니가 국을 끓이는 소리가 가장 먼저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윤이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보험 안내문, 대출 상담 전단,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까지 전부 서윤 손을 거쳤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자신의 집에서 손님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행주를 쥐고도 어디를 닦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부엌 입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준호는 더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묻은 외투를 소파에 던져놓고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일이 힘드니? 라고 물으면 그는 꼭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누나는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이 저를 이상하게 밀어냈습니다. 예전에 준호는 작은 일 하나도 저에게 물어보던 아이였습니다. 전기요금이 밀렸다고 울먹이던 적도 있었고 취업 면접에 떨어진 날 새벽까지 제게 전화를 걸어 나 정말 못난 놈인가 봐 라고 말하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저를 가족이 아니라 방해물처럼 대했습니다. 가장 아픈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서윤 앞에서 유난히 작아졌습니다. 밥상에 반찬을 올릴 때도 이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먼저 말했고 서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윤이 김치가 너무 시다고 말하자 어머니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새 반찬을 꺼내려 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앉아. 밥 먹는 중이잖아. 그때 서윤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큰 소리는 아니었는데 그 작은 소리 하나에 식탁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언니는 늘 어머님 편하신 것만 생각하시네요. 같이 사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 그 집은 어머니가 평생 일해서 지킨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려는 순간 어머니가 제 무릎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 손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여기서 멈추라고, 제발 더 크게 만들지 말라고. 저는 또 멈췄습니다. 그렇게 작은 침묵들이 쌓였습니다. 한 분은 제가 냉장고 안에서 어머니 약봉투가 뜯긴 채 구석에 밀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용 날짜가 뒤죽박죽이었고 며칠치 약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어머니는 깜빡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서윤이 전화로 낮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약을 다 챙겨드리면 정신이 너무 또렷하세요. 그러면 피곤해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린 말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따지면 또 제가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등기 관련 서류를 확인하러 누군가 다녀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 어머니에게 물었고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집은 엄마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우리가 정리해드리려는 거야. 정리? 뭘 정리하는데? 제 목소리가 올라가자 준호는 처음으로 저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누나는 돈만 조금 보탰다고 이 집 주인 행세하지 마. 그 말은 칼보다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탠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시간이, 제가 버텨온 역할이 한순간에 계산서처럼 찢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방문 앞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는 척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얼굴을 보면 울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 어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연아, 미안하다. 그 말이 들렸는데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질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준호가 정신을 차릴 거라고, 서윤도 결국 가족이니까 선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어머니도 언젠가는 제게 다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제 휴대전화로 은행 알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계좌에서 제 이름으로 된 자동이체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침묵하면 다음에 사라지는 것은 도장이나 돈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은행 알림 문자를 본 뒤에도 저는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은 손안에서 계속 어두워져가 켜졌고 저는 그 작은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자동이체 신청, 제가 모르는 계좌, 제가 동의한 적 없는 서류. 머리로는 이미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설마 준호가, 설마 서윤이, 설마 어머니가 알면서도?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잊는 순간 진실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은행에 갔습니다. 유리문이 열릴 때 나는 맑은 전자음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대기표를 쥐인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제 신분증을 확인한 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표정은 예의 바르게 차분했지만 눈빛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이 신청권은 위임장과 인감 확인 서류가 함께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직접 낸 게 아닙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지급 정지와 확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인가 아주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소리내어 울거나 화를 낸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대로 신청을 맡고 관련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서류가 제 손에 놓였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익숙한 도장 자국이었습니다.
빨간 비단 주머니 안에 있던 제 인감,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서명을 흉내낸 삐뚤어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자마자 저는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제 이름을 따랐으며 장난치던 아이, 엄마 몰래 제 숙제장에 낙서를 하던 손, 그 손이 이제 제 이름으로 돈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녹음을 켰습니다. 휴대전화 녹음 버튼이 붉게 깜빡이는 걸 보며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러 가는 길에 증거를 준비하는 사람, 그게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고 서유는 식탁에서 무언가를 접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녀는 손을 멈췄습니다. 식탁 위엔 병원 안내문과 요양시설 브로슈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환하게 웃는 노인 사진이 있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뭐야? 제가 묻자 서유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하시잖아요. 잠깐 쉬실 곳 알아보는 중이에요. 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원한 거야? 어머니는 입술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 브로슈어를 접어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엄마는 아무데도 안 가. 서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언니가 매일 모실 것도 아니잖아요. 돈만 조금 보태면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시면 곤란해요. 그 순간 준호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은행 서류 사본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종이가 나무 식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니거 누가 했어?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유는 곧바로 서류를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저는 그 둘의 눈빛만으로도 이미 답을 반쯤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내 도장 누가 가져갔어? 준호가 짜증스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 지금 가족끼리 도둑 취급하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예전 같으면 바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안 분위기를 망쳐서 미안하다고,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준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면 남의 이름으로 서류 만들어도 돼?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고 서유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승리를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웃었습니다. 피곤하고 날선 웃음이었습니다. 누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엄마가 먼저 동의했어. 우리 빚 막아주려고. 누나만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무너졌습니다. 그 눈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다고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편해지고 싶으실 거예요. 언니가 계속 붙잡는 게 효도는 아니죠. 그 말은 어머니를 위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조용히 치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브로셔를 집어들고 반으로 접었습니다. 찢지는 않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머니 앞에 앉아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나랑 같이 가자.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오래 묵은 두려움과 너무 늦게 찾아온 안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못 가. 이미 계약금 넣었어. 그 순간 서윤의 휴대전화 화면이 식탁 위에서 켜졌습니다. 잠깐 스친 메시지 한 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안에 서명만 받으면 잔금 처리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요양시설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지 아래에는 제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채업체 같은 이름과 아파트 담보라는 단어가 함께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현관 앞을 막았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라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정처럼 빈손으로 물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 안에는 그날의 대화가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은 건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파랗게 어두웠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준호의 이름이 떴을 때 저는 이미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장 두려워하는 소식을 듣기 전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짧아지고 바닥이 조금 기울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없어졌어.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야? 집에 계셔야지. 새벽에 나가신 것 같아. 휴대전화도 두고 갔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선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어젯밤 녹음 파일을 다시 틀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 서윤의 차분한 말투, 종이를 밀어놓는 소리, 어머니가 숨을 삼키던 소리. 다 듣기도 전에 멈췄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증거는 사랑했던 사람을 더는 변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신던 낡은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 위에는 씻다만 쌀이 물에 불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쌀을 씻을 때 3번 물을 갈았습니다. 2번째 물을 버리다 말고 나가신 것처럼 그릇 안에 물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있었지만 눈밑은 마른 사람처럼 깨끗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분노보다 먼저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서윤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게 준호를 바라본 뒤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뭘 어떻게 알아요?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밑에는 구겨진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제가 시선을 내리는 걸 눈치채고 급히 발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빼앗듯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요양동 입소 계약서, 아파트 담보대출 상담서,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위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위임장 아래에는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지만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편안한 마음으로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획이 끊겨 있었고 이름 마지막 글자는 흔들리다 멈춘 것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 서류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낡은 불교 서점 영수증 뒷면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아난다의 질문, 구할 수 없는 2사람, 진실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 자비를 핑계로 남을 묶는 사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했던 말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뜬금없는 불경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려고 남긴 마지막 언어였습니다. 직접 말하면 집이 무너질까봐, 자식이 다칠까봐 자기 마음을 불경의 한 구절 뒤에 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아래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회색 상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진을 넣어두던 상자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앨범밖에 없던 곳인데 그날은 두꺼운 봉투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준호가 몇 년 전부터 만든 빚 내역이 있었습니다. 사업 투자, 카드 대금, 보증금 반환 소송, 이름도 낯선 개인 대출. 2번째 봉투에는 어머니가 몰래 갚아온 입금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금액들이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어머니가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서서 번 돈, 제게는 약값이 많이 나왔다고 둘러댔던 돈들이었습니다. 3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감도장 분실 신고서 초안과 어머니가 쓰다만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하, 네가 알면 준호를 미워할까봐 무서웠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나까지 미워할까봐 더 무섭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준호를 감싸려고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모두 잃을까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들은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만 봐. 엄마가 원한 일이야. 저는 편지를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원했다는 말,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말, 다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말.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두려움을 도움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건 가족이 아니라 협박이 됩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한 건 너를 살리는 거였지. 너희가 엄마를 없애는 게 아니었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어머니를 지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더 이상 예전처럼 좋게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어머니가 자주 들러던 작은 사찰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산길 입구에 멈추었을 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찰 처마 아래에서 작은 스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많이 지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살아계신다는 안도와 이미 너무 늦었다는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는 젖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 하나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직전 작은 스님이 제게 맑은 휴대전화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 따님이 오시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휴대전화는 제가 알던 어머니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화면에 금이 간 전화였습니다. 전원을 켜자 녹음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날짜는 여러 달 전부터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파일 제목은 어머니가 직접 바꿔둔 듯했습니다. 미연이가 꼭 들어야 할 말.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것은 진실의 입구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상처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